안녕하십니까. 유스타 잉글리시에서 새로 나온 교재 RC 담당하고 있는 유병주입니다. 오늘 파트 7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잠깐 멈추고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있죠. 그거 하나 풀어보고 나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금 잠깐 멈추시고 한 세트 풀어주세요, 여러분. 풀어보시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1초, 2초. 다 풀어봤죠? 자, 풀어봤다고 생각을 하고 좀 봅시다. 이 파트 7이라고 하는 게 파트 5, 6이요. 152번에서 이제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153번에서 시작해가지고 200번까지 가게 되는 게 파트 7이 됩니다. 그러면은 총 몇 문제입니까? 총 48문제가 나오고요. 이 중에서 지문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단일 질문의 유형이 나오고 하나는 복수 지문의 유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단일 지문이 항상 180번에서 끝이 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 지문이 181에서 시작해서 200번이 돼가지고 이쪽에 20문제가 할당이 되고요. 이쪽에 28문제가 이제 할당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파트 7이 되는데, 우선 파트 5, 6이 언제쯤 끝이 나야 파트 7을 풀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RC가 총 75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LC를 파트 3, 4를 풀고 나서 마킹하는 시간들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 갈라내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적어도 70 여러분에게 한 2분 정도가 RC에서 주어지게 될 건데요. 여러분은 LC에서 앞에 directions 읽어주고 이런 부분에 여러분 directions 막 즐겨서 듣는 분은 없죠. 막 directions, part 1 이런 걸 갖다가 듣고 example 듣고 이런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파트 5를 조금은 풀어놨을 거란 말이에요. 최소 10문제에서 한 20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풀어놓았을 겁니다. 남는 문제를 열심히 풀었을 때 파트 7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최소 50분은 남겨놓아야 여러분이 파트 7을 공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은요, 파트 7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고요. 지문의 길이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토익 시험 쳐보신 분들 아마 시험장에서 이런 거 많이 겪었을 겁니다. 시험 치고 내려오는데 계단에 있는 아이들이 나 20문제 못 풀었어. 어떡해. 말도 마. 난 10문제를 다 C로 적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었을 건데 사실 시간 관리에서 실패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최소 50분을 남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첫째 필요한 게 뭡니까? 파트 5, 6을요 50분 남기 전에 끝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파트 5, 6이 부족한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가지고요 빨리 끝내도록 여러분이 키워놔야 파트 7이 공략이 가능합니다. 파트 7 공략을 해서 7만 공략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5, 6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쌤, 뭔가 파트 7이 어렵고 한데 이 파트 7 먼저 풀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파트 7 먼저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한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요. 굉장히 제 생각에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파트 7이 길어서요. 여기서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결국 여러분 여기서 완전 망치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별의별 거 다 합니다. 막 복수 먼저 풀면 안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순서대로 가십시오. 순서대로 얘를 실력을 키워서 빨리 끝내고 여기에 할애를 하세요. 왜냐면은 은근 이런 게 좀 있는데, 파트 5, 6에서 한 번씩 여러분 어려운 문제 같은 거 여러분이 만나잖아요. 어휘 문제 같은 거. 그래서 얘가 답이 뭘까 생각을 하는데, 파트 7을 읽다 보면요 중간중간에 광고글이나 이런 데서 여기 파트 5에 대한 정답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는 문장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제가 굉장히 1년에 한 적어도 4번은 제가 겪는 일인데요. 여기서 놓친 거를 파트 7에서 알기 위해서는 파트 5에서 봤어야 7에서 만났을 때 아이고 반가워요 하면서 앞에 가서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파트 5, 6을 빨리 풀고 그 다음에 7으로 시간 남겨서 들어가는 식으로 항상 그렇게 자신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파트 7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조금 더 할 게 있는데, 48문제가 나온다라는 점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총 50분에 내가 그러면 한 문제당 1분 정도에 풀면 되는 거야? 라는 계산이 떨어질 텐데요. 싱글 패스지에서, 즉 단일 지문에서 문제가 2개짜리부터 해서 5문제짜리로 굉장히 다양한데요. 5문제짜리는 좀 길고 2개짜리는 굉장히 짧습니다. 이건 무슨 독해도 아니에요. 무슨 그냥 명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난 한 문제를 1분 동안 잡고 있겠어. 막 1분이 덜 됐으니까 답을 달지 말자. 그런 건 없겠죠, 여러분. 완전 짧은 애들,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옆에 레스토랑을 언제 문 닫습니까? 하는데 우리 근무는 먼데이에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입니다. 하면 당연히 일요일 날 문 닫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한 수초 내에 빨리 풀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뒤에 가서 좀 긴 애들 나왔을 때 1분 이상씩 여러분이 할당을 해도 50분 안에 다 끝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단일 지문이 28문제, 복수가 20문제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갖다가 짜겠을 때 복수는 항상 5개짜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거고요. 얘는 비록 문항수는 많지만 앞에 게 굉장히 짧게 끝나기 때문에 시간 할애가 한 반 이렇게 들어간다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거는 빨리 날려주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문이 주어지고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래도 수능 세대다 보니까 이런 습관이 좀 남아있어요. 수능 칠 때 여러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까? 수능은요, 하나의 지문이 나오고 문제는 한 문제가 딱 나오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문제를 대충 파악을 해놓고 나서는 위에부터 막 열심히 읽습니다. 그죠? 내가 아는 단어를 총동원하여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학교, 밤 11시, 경찰, 사람이 죽었나봐. 막 상상해서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쫙 읽고 나서 윗글에 대한 정보, 여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데, 여러분이 수능과 토익의 가장 큰 차이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문항수가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 뜻은 수능처럼 전체 글의 파악에서 한 문제의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문제가 뭐 몇째 줄에 가면은 뭐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몇째 줄에 가면은 뭐에 대한 대답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 나올지, 이게 어디 나올지를 파악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이 파트 7에 나오는 문서의 양식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 레터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상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어떤 편지를 쓴 목적, 그래서 비즈니스 레터의 중요한 목적은요, 앞쪽에 나와줘야 이 글을 읽는 거래처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구나, 이게 파악이 돼서 그 다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장황하게 막 제가 어저께 새우깡을 먹었는데 말이죠, 막 쉴 데 없는 얘기를 하면요, 뒤에 가서 이게 뭐 때문에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는 예를 들어 앞쪽에 한 3줄 정도 해서 항상 답이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지문에서 목적을 묻는구나, 그럼 나는 어느 부분에 치중해서 봐야겠어,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혹은 요청을 묻고 있는 질문이라면 요청은 어디서 할까? 구체적 요청은 끝부분에 가서 하겠구나. 이 부분이 머릿속에 있어야 필요 없는 부분들을 빨리 지나가고 여기에서 재빨리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혹은 뭐 연락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연락처나 주소 같은 거는 끝부분에 가서 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내가 치중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빨리빨리 계산이 떨어지겠죠. 그래야 빨리 찾아가서 여러분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종의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거든요. 이해갑니까? 자, 그런 거를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생각해야 되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계속 요 지문 좀 지저분한데 좀 놔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어떤 걸 먼저 봐야 되겠습니까? 지문을 봐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찾아가기 위해서는 문제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선은요, 항상 지문을 받았을 때 어떤 양식인지를 봐놓고 문제에 가서 키워드를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면서 표시해두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그 키워드에 관련된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정답이 예를 들어 라면이라고 칩시다. 라면이라고 해서 문제 속에 또 라면이라고 적혀 나오냐? 그렇진 않고요. 여기에 라면이면은 정답에 대한 힌트는 특정 상표 얘기 좀 그렇네요. 꼬불꼬불한 면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라면인가?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같은 단어가 아니라 유사 표현으로 나오게 되고, 이런 애들을 패러프레이즈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다? 절대 정답이 지문에 똑같이 적혀 있지는 않다. 비슷한 말로 적혀 있다. 이런 거 하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거기 파트 7의 개요 부분에 있는 연습 문제 한번 살짝만 구경을 해봅시다. 보시게 되면요, Tuesday라고 글 시작되는 거 보입니까? 53번에 보시게 되면은 What's being announced라고 합니다. 무엇이 발표되고 있습니까?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큰 흐름에 대한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제 같은 거는 이 글을 쓰는 목적에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쪽에 답이 나온다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봅시다. A는요, meeting, 회의죠. of a professional group, 프로페셔널 집단의 회의다. B, 오프닝, 뭔가를 여는 행위입니다. 개막도 될 수가 있고요. 개장도 될 수가 있고요. 개업도 될 수가 있어요. of a new shopping area, 새로운 쇼핑 지역의 오프닝이다. C, schedule for a tour, 견학의 스케줄이에요. The program for conference라고 합니다. 컨퍼런스의 프로그램, 어떤 내용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앞쪽에 가봅시다. 정답이 뭐로 나오는가 봅시다. 버스가 떠난다. 어디에서 떠난다? 9시에 떠나죠. 그룹이 will meet outside of, 어떤 빌딩 밖에서 만난다. it will take about an hour. 그래서 약 1시간이 걸릴 거고요. to 어떤 장소까지 1시간 걸린다. Once we arrive, 도착하고 나면은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막 이런 얘기 나오죠. 이 중에 여러분 스케줄이라는 단어는 단 하나도 없었지만 내용 자체가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53번에 이게 예정이구나 생각해서 스케줄 떨어지는 거죠. 뭐다? 스케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4번 보시면 무엇이 not mentioned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게 이 not question인데 A, B, C, D에 나오는 내용 중 윗글에 언급되지 않은 거 혹은 관련이 없는 것 찾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 적혀 있겠죠? 당연히 세 개는 관련이 될 거기 때문에 되는 애들을 찾아서 있구나, 소거하시고요. 얘도 관련이 있구나, 소거하시고요. 소거하시고요. 남는 너는 본 적이 없어. 얘가 이제 정답으로 떨어지는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소거시키면서 풀어야 된다.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54번에 A는요, time that breakfast will begin. 그래서 아침 식사가 시작할 시간. B, estimated, 예상되는 travel time, 여행 시간. C, location of market entrance, 시장 입구의 위치. D는요, name of restaurant, 레스토랑의 이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 가보시면은, 봅시다. 앞부분에부터 여러분이 빠르게 훑어가면서 중요한 단어들을 동그라미를 하면서 읽었더라면은 몇 개가 발견이 될 텐데요. 둘째 줄에 it will take about an hour, 1시간 걸린다 해서 답이 하나 떨어지죠. 누굽니까? B가 날아갑니다. 소거시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entrance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entrance of the market. 이 시간 which is located, 위치에 있다. 어디 어떤 스트릿에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location 나오고 있죠. C를 소거시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끝에 가서 lunch at, 고유명사 나왔죠, 여러분?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아, 이게 식당 이름인가 봐 하면서 D가 날아가게 되고요. 언급되지 않은 A가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빠르게 훑어서 중요한 부분을 찾는다. 자, 그러면 파트 7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서 이야기했고요. 대략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된다를 얘기했습니다. 질문을 먼저 본 다음에 질문에 대한 키워드를 표시를 한 다음에 지문을 빠르게 훑어 내려가면서 한 문제 답을 달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문제 보고 읽어 내려가다가 여기에 뭔가 키워드가 여기랑 관련되었어. 멈추어서 얘를 답을 달고 그 다음에 얘는 뭘지 위에서 읽어 내려가다가 이 부분은 좀 관련 있는 것 같아. 찾아서 답을 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뭡니까? 결국 한 번 읽으면서 한 번 답이 다 떨어지게 됐죠. 이렇게 풀지 않으면 여러분 무조건 시간은 부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15문제 막 아무거나 찍고 나오고 C가 많이 나오네, B가 많이 나오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그럼 우리 레슨 1으로 가서 그럼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득점 비법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 정보검색 능력이라고 적혔어요. 정보검색 능력이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이 비즈 문서 양식은요.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해진 형태를 취하고 나오게 되는데요. 그 양식의 생김새를 아셔야 됩니다. 이 양식의 생김새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 또한 그 나라의 문화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요금 청구서가 날라왔다고 칩시다. 요금 청구서 생김새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근데 우리나라 거와 미국 거는요 또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토익은 미국 시험이죠. 예를 들어 미국의 통신회사 양식은요, 요금 청구서 양식은 밑에 점선이 달린 종이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는 휴대폰 요금을 낼 때요, 뭐 카드 결제, 은행 뭐 자동이체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 가서 지로로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네들은 은행에서 지로로 낸다라는 부분이 거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요, 은행은 돈 넣고 빼고 송금하고 이런 용도로 쓰고요. 대출 받고 이렇게 쓰지, 무슨 뭐 가스 요금을 은행에 가서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잘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금 청구서에 점선이 달린 종이가 나오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내야 되는 액수가 딸려서 나오고, 얘네들 무슨 뭐 텔레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러분 뭐 얘네들이 받아야 되는 주소, 회사의 위치 이런 게 이제 적혀 있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얘를 따다다닥 뜯어가지고 문서 속에 섞인 봉투가 있습니다. 그 봉투가 보면은 여기가 막 흰색으로 비닐로 되어가지고 투명하게 된 부분이 있고, 얘를 여기에 집어넣으면은 요게 이제 도착하는 주소가 되도록 딱 맞춰서 넣어요. 그럼 여러분은 휴대폰 액수만큼을 개인 수표를 씁니다. 예를 들면 퍼스널 책이라는 걸 쓰는데 여러분한테 이게 낯설죠. 여기다가 나는 얼마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액수를 적어서 봉투에 같이 넣어서 가면 얘가 돈이 되면서 얘네들은 요금을 받게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요런 개념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없다면요, 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낯설 겁니다. 갑자기 웬 수표가 나와? 미국 애들은 돈이 많나? 막 이러는데 그러시면 안 된 겁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식은 원래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에 액수가 적혀 있고 여기에 뭐가 적혀 있구나. 내가 사용한 내용은, 내역서는 여기 있구나. 이런 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제 정보 검색 능력이라는 부분이 여러분이 문화라는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되게 틀린 게 많아요. 이거 좀 교재는 뭐 이제 구체적으로는 안 적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적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 예를 들어 주택 시장만 봐도 좀 다른 얘기가 토익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같은 데 살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구매해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전세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월세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사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보통 월세로 사는 게 아파트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내용이 따라오게 되느냐, 뭐 한 달에 렌트가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찾아가라가 되는데, 여기서 문화적 차이가 또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전세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파트는요, 각자 집에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 아저씨한테 연락을 하게 되죠. 언제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개인 소유도 이제 존재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 아파트 회사에서 그 아파트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요. 거주하는 사람들은 결국 월세를 아파트 회사에 내는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파손되거나 하면은 어디로 찾아가느냐? 집주인 아저씨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관리 사무실로 찾아가게 돼요. 그럼 거기서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걔네들이 처리해 준다거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토익 문서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경우에 나오는 게 이런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오피스에 있는 사람 간에 서신을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한테 좀 낯선 개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Security Deposit이라는 애가 나오게 되는데 보통 디파짓 하면요 선수금이라든가 보증금 같은 게 디파짓이 되는데요. 얘네들은 아파트에 들어갈 때 이런 걸 내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개념이 되느냐, $1,000를 내가 냈다고 칩시다. $1,000를 내는 상태에서 내가 이사를 나갈 때 집에 만약 카페트를 찢어 놓고 나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디파짓 $1,000에서 야 너 카페트를 찢었으니 여기서 파손비 $200를 제외한 나머지 $800를 너의 계좌로 다음 주까지 넣어주마,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이게 뭔지 모르면요 읽으면서 막 어리둥절합니다.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계속 자꾸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파트 7을 많이 읽고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 자기가 익숙해지면요 파트 7은 다행히도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다 보면 아 얘네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런 양식을 쓸 때는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하더라 스스로가 적응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거를 어떤 양식을 알기 위해서 무슨 양식서를 책을 사서 본다거나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교재만 잘 따라오시고요. 이 교재에 양식별로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자기를 익숙하게 만들면 돼요. 됐죠? 익숙하게 만드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은요. 양식에 대한 적응 외에도 여러분은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론이란 왜 필요하냐면은 쉽게 말해 지문에 나온 내용과 질문에 나온 내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추론이 돼요.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예를 들어 질문에서 정답이 되는 애가 이런 내용이 있다고 칩시다. 한국에는 라면 가게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게 정답인 유형이라면 지문 속에서는 한국에는 라면 가게가 많습니다 라고 절대 나오지 않고요. 어떻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 삼소라면이 있다고 칩시다. 양이라는 동물 하니까 좀 그래가지고, 자, 삼소라면이라는 라면 가게가 생겼는데요. 이 삼소라면은 다른 가게들과는 달리 면발을 쫄면을 이용해서 라면을 만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른 가게와 다르다는 것은 다른 가게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다른 가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의 라면 가게는 여러 개가 되어서 정답이 결국 예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예측되는 상황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어야 돼요. 특히 요즘 파트 7에서는 절대 직접적으로 엮지 않고요. 이렇게 뭔가 아리까리하게 내용을 예측하게 만드는 유형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열심을 해야 되겠죠. 열심히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또한 필요한 능력은요. 유사어휘 문제 영역이 되겠는데, 유사어휘란 문제를 아까 풀고 오셨다면 이런 거를 발견하셨을 건데요. 문제 자체 이렇게 나옵니다. 윗글의 패러그래프 2에 라인 3에 보게 되면은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얘랑 비슷한 의미를 가진 애는 A, B, C, D 중에 누굽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문제를 봤을 건데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단어와 내가 알고 있는 동의어를 찾아라를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단계 나옵니다. 여기에 질문에 윗글 넷째 줄에 있는 취했다는 무슨 뜻입니까? A에는요 가졌다, B에는 술에 젤이 뽕 됐다, 셋째는
자세를 잡았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럼 지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는 적을 만나자마자 당랑권의 포즈를 취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술 취한 겁니까? 뭐를 취해서 가져온 겁니까? 자세 잡은 겁니까? 자세 잡은 거죠. 그래서 지문에 있는 부분에 단어 부분을 비우고 내가 생각하는 유사 어휘를 찾아서요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보았을 때 여전히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애를 찾아야 되는 것이 유사 어휘 문제며, 당연히 유사 어휘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은 뜻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애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그런 능력이 또한 여러분에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단어 공부를 그래서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잘 질문을 받아요, 제가. 쌤요, 사전을 봤더니만은 이 단어는 뜻이 8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 몇 번째 걸 공부해야 됩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쓰임새를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평소에 공부할 때 단어를 절대 한국말로 한 가지만 찍어서 외우지 마시고요. 예문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이런 부분이 여러분 극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고득점을 받기 위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이 뭔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합시다. 글을 읽는 방법에는요, 스킴이라는 부분이 있고 스캔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요 전체 내용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범위에서 글을 빠르게 읽어가는 능력이 스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 나오는 거 있죠. 예를 들어 명사라든가 동사라든가 연결어라든가 접속부사나 접속사 같은 거요. 이런 아이들을 파악을 쫙쫙 해가면서 상황 판단을 빠르게 해나가는 독해 방법이 스킴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고요. 스캔이라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얘는 특정한 문장을 앞뒤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샅샅이 훑을 수 있는 능력을 스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다 필요합니다. 왜? 문제가 5개가 나오면 키워드를 찾아서 스킴에서 읽어 내려가다가 키워드에 엮이는 부분을 찾았을 때 스캔에서 정답을 달고 다시 내려가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죠. 이해갑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여러분의 파트 7은요 점수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따라가면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은 언젠가 그 정상에 도착을 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개요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 양식을 하나하나 보면서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